이 더러운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척이 새끼를 남의 둥지에 들이밀고 감히 내 아들 목숨값인 보험금 10억까지 꿀꺽하려고.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마자 거친 소금 한 주먹이 며느리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파고들고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골목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낡은 짐가방 하나. 그리고 그 옆에서 얇은 내복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7살배기 손자 도윤이.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엄마 바짓가랑이만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겨울 엄동설 안에 며느리와 손자를 속옷바람으로 쫓아내는 이 기막힌 상황이요. 어머님들이라면 금쪽 같은 내 딸이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아들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에 눈이 멀어 혈육마저 부정하고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세운 한 시어머니의 추악한 탐욕,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지는 40년 묵은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도대체 어쩌다가 서연 씨 모자는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된 걸까요? 그 끔찍했던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아직 38밖에 안 된 젊은 나이, 그것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서연 씨는 상주 완장을 차고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도윤이와 둘이서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통증이 밀려왔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연 씨와 시아버지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유독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딘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곡소리를 내고 계셨지만 서연 씨는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부의금 봉투를 내밀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그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듯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요. 특히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 빈소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보험이라는 단어가 서연 씨의 귀를 잡아끌더군요. 서연 씨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 김설계사. 그거 확실한 거지? 우리 민호 사망 보험금이 총 10억이라고? 아니, 수령인이 며느리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내가 친엄마인데 방법이 없을까? 걔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일단 알았어. 내가 걔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볼 테니까 서류나 챙겨놔.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서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빈소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보험금 10억을 어떻게 하면 며느리 몰래 가로챌 수 있을지 궁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평소에도 돈 욕심이 좀 있으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시어머니는 아주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시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시더군요. 그러고는 서연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도 많이 힘들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민호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말이다. 그거 내가 관리하기엔 너무 큰 돈이야.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내가 잘 불려서 우리 도윤이 대학 갈 때 줄 테니까 인감도장 좀 미리 줘보렴. 그 눈빛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그리움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의 피 말리는 전쟁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어머니의 본색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와 설득으로 보험금 수령인을 바꾸려 하시더니 서연 씨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도덕적으로 흠집내어 빈손으로 쫓아내려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사건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남편의 짐가방을 풀며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의 태블릿 PC를 들고 서연 씨 방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큰 죄를 지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처럼 살기등등했습니다.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민호가 왜 죽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아들 말려 죽인 거라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슨 일이냐고 여쭸더니 시어머니는 태블릿 화면을 서연 씨 코앞에 들이미셨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 앱이 켜져 있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의심스럽다.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내 눈을 피한다. 두바이에 있는 나를 두고 딴 놈을 만나는 게 분명하다. 괴롭다. 죽고 싶다. 서연 씨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했다니요? 부부는 매일 밤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를 그리워했고 도윤이 소식을 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사랑한다 서연아, 조금만 참자며 서로를 다독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남편이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어요. 저희 사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서연 씨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탁자 위에 낯선 사진 몇 장을 던지셨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 속에는 서연 씨가 어떤 남자의 차에 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례식장 주차 문제로 발레 파킹 직원이 차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교묘하게 각도를 비틀어 마치 미래라도 즐기는 것처럼 보이게 찍은 사진이었죠.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내가 뒤에서 호박씨 까는 동안 우리 불쌍한 민호는 타지에서 피눈물 흘리다 간 거야.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어? 내가 사람이냐?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서연 씨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의심하다 죽었다는 그 조작된 일기장이 서연 씨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기장이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해킹하고 조작해 넣은 가짜 파일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서서히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불륜 조작으로도 며느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서연 씨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도윤이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국을 한술 뜨시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말이죠.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조상님이 다 이유가 있어 나오셨구나. 영감, 당신도 자세히 좀 봐요. 도윤이 저거 가만 보니 우리 민호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소? 시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셨습니다. 임자는 아침부터 무슨 망령난 소리를 하는 거야? 눈, 코, 입이 딱 나를 빼다 박았는데 안 닮긴 뭘 안 닮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밥을 먹고 있는 도윤이의 얼굴을 뜯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귀며 턱선이며 우리 강씨 집안 내력이 하나도 없어. 내 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저 여자가 밖에서 딴짓거리하고 다닌 거 뻔히 다 나왔는데 저 애라고 우리 민호 씨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난 찝찝해서 못 살겠다. 뻐꾸기 새끼 키우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옆에서 밥을 먹던 도윤이가 할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하며 서연 씨를 쳐다보는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속의 모든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 모욕하시는 건 참아도 도윤이는 안 돼요.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고 남편 핏줄 맞아요. 어떻게 손자한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서연 씨가 악을 쓰며 대들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셨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증명해 보든가. 유전자 검사해. 검사해서 내 아들 핏줄 맞으면 내가 내 손으로 혀를 깨물고 죽으마. 대신 아니면 당장 옷 벗고 나갈 각오해라. 보험금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적은 단 하나, 유전자 검사라는 명분을 만들어 아이에게 상속될 유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 검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손자의 대조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연 씨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만 하면 모든 게 명백해질 테니까요. 도윤이는 누가 봐도 남편의 아들이었으니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어머니도 더는 억지를 부리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마치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 그 안에 서연 씨 모자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긴장하신 듯 연신 마른 세수를 하셨고 도윤이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셨죠. 자, 어디 한번 보자꾸나. 누구 말이 맞는지. 시어머니가 거침없이 봉투를 뜯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훑어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서연 씨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것 봐라, 이것 봐. 내 눈은 못 속인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검사 결과지를 며느리의 얼굴에 획 던지셨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서연 씨의 시선은 황급히 결과라고 적힌 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일치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분명 내 배 아파 낳은 남편의 자식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핏줄이 아니라고 나오다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라도 지독한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도윤이 아버님 손자 맞잖아요. 서연 씨가 울부짖으며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시아버지는 충격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다가 이내 가슴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경멸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강씨 집안에 이런 먹칠을 해? 내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했는데.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서연 씨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곡하는 며느리와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우연히 올려다본 것은 시어머니는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됐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미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해서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며느리인 서연 씨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추악한 비밀이 이 결과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녀는 그렇게 맥없이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 리 없는 서연 씨는 그 길로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도윤이의 손을 잡은 채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없이 달랑 얇은 카디건 하나 걸친 채 거리에 나선 서연 씨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이를 딱딱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옆에 있는 도윤이의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때마다 서연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이라고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뿐이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하자니 당장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처지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연 씨가 찾아간 곳은 동네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좁은 방에서 서연 씨는 밤새 도윤이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이가 행여나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어 터진 피비린내가 입안에 가득 고였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살 돈이 없다는 현실이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 씨의 처절한 생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며 힘없이 축 늘어진 도윤이를 위해 서연 씨는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딸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들어간 곳은 시장 골목의 한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독한 세제물에 손이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서연 씨는 아플 틈조차 없었습니다. 식당 구석 쪽방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밥을 먹는 도윤이를 볼 때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이를 업고 무작정 시댁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윤이가 아파요. 애가 열이 펄펄 끓어서 죽을 것 같아요. 병원비 좀 빌려주세요. 네. 대문을 두드리는 서연 씨의 손은 이미 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 뒤 2층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 씨가 반가움의 어머니 하고 부르려는 찰나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서연 씨와 도윤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거지발사계 같은 것들이 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와. 내 아들 잡아먹고 족보도 모를 핏덩이까지 들이밀면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해. 물벼락을 맞은 도윤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창문은 매몰차게 닫혀버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연 씨는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안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 수 없겠구나. 그날의 그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서연 씨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씨를 지피고 만 것입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 쪽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대였는데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서너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빈 그릇을 치우러 나가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서연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 집 며느리가 글쎄 바람이 나서 쫓겨났다면서. 어머, 정말.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강민호 그 아까운 사람이 그래서 화병으로 죽은 거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다니는 사우나 모임 멤버들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서연 씨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쟁반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서연 씨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 그 집 며느리 차 있잖아. 그 빨간색 소형차. 알지. 며느리가 알뜰해서 결혼할 때 가져온 거 계속 탄다고 했잖아. 그래, 그거. 내가 석 달 전인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그 차를 봤단 말이지. 근데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며느리가 아니었어. 웬 중년 남자가 내리더라고.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최 여사가 내리는 거야. 에이, 잘못 봤겠지. 최 여사가 며느리 차를 왜 타? 자기 좋은 차 놔두고. 아니라니까. 내가 똑똑히 봤어. 둘이 팔짱까지 끼고 아주 다정하게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봤다니까. 근데 그 남자, 남편인 강 회장은 절대 아니었어. 훨씬 젊고 훤칠하던데. 순간 쟁반 위에 있던 수저통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 씨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창피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번쩍였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백화점, 기억을 되짚어 보니 떠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두바이로 떠나기 바로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예, 내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급하게 모임에 가야 해서 그러니 내 차 좀 쓰자. 마트 장 보러 갈 때 쓰는 그 차 말이다. 평소 며느리 물건이라면 질색하던 분이 웬일인가 싶었지만 서연 씨는 별 의심 없이 차 키를 내어드렸었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서연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의문의 문자, 너 남자랑 있는 거 다 봤다던 그 협박.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목격한 빨간 차 속의 여자는 제가 아니라 바로 제 차를 몰고 나간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식당 일이 끝나자마자 서연 씨는 집으로 달려와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쫓겨나기 전 남편이 받았던 그 협박 문자의 발신 번호를 혹시나 해서 적어두었던 메모가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셔? 서연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석 달 전에 이 번호로 문자 보내셨던 분 맞으시죠? 빨간색 차 타고 있던 여자한테 경고 문자 보내셨잖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 날 선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 그년이야? 야, 너 잘 걸렸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꼬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당장 나와. 어디야?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는 당장 만나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뒤 허름한 다방에서 마주 앉은 상대는 예수는 넘어 보이는 기가 새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서연 씨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지만 서연 씨는 다급하게 휴대폰 속에 저장된 시어머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하고 이 사진 먼저 봐주세요. 할머니가 보셨다는 그 여자, 이 사람 맞죠?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맞아. 이 여우 같은 년, 화장을 떡칠하고 내 남편 팔에 매달려 있던 게 딱 2년이야. 아니, 근데 넌 누구야? 이 여자 딸이야? 서연 씨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요. 며느리예요. 그날 그 차 제가 시어머니한테 빌려드린 거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시어머니? 그럼 그 늙은 여우가 며느리 차를 타고 바람을 피우러 다녔다는 거야? 대화가 이어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40년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본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백화점에서 그들을 다시 목격했고 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격분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서연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알아?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여자한테 그러더라. 우리 아들 민호는 잘 크고 있지? 라고. 내가 그 소리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 라고 하셨나요? 서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온 우리 아들 민호라는 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왜 불일치였는지, 시어머니가 왜 굳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검사를 고집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태어냈는지.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전 외도하여 낳은 자식, 즉 뻐꾸기 새끼는 도윤이가 아니라 바로 죽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 엄청난 비밀을 덮어씌우기 위해 죄 없는 며느리와 손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방을 나온 서연 씨는 다리가 풀려 한동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멸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고 친손자를 남의 핏줄이라며 내쫓은 시어머니.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서연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여인숙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곤히 잠든 도윤이의 얼굴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 불륜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서연 씨는 잠든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눈물 젖은 눈빛을 서서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독한 기운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명자 씨,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돈, 그 비밀, 내가 전부 다 까발려 줄게. 당신이 우리 도윤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난 당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 거야.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약해 빠진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오늘 만난 본처 할머니를 확실한 증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시아버지께 이 진실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알릴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서연 씨는 가지고 있던 폐물을 털어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폐차 직전 차량을 수소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결정적 증거, 남편의 진짜 DNA가 묻어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죠. 탐정에게 의뢰비를 건네는 서연 씨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찾아주세요. 남편이 쓰던 칫솔, 머리카락, 뭐든 좋아요. 100% 친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요. 바야흐로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 즉 고희연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자마자 보란듯이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크고 비싼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지역 유지란 유지는 다 불러 모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앞세우고 무슨 칠순 잔치냐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우리 영감 칠순인데 기죽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칫덩어리 며느리도 내보냈으니 액땜했다 치고 새 출발해야죠. 그녀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리고 며느리를 내쫓고 가로챈 보험금으로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마다 끼고 번쩍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승리감에 도취된 장군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화려하게 준비한 그 잔치상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비싼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은 시어머니의 비단 옷과 보석을 칭찬하느라 바빴고 영문도 모르는 시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연회장 방 어두운 주차장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창백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서연 씨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선물 드리러 가자. 서연 씨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까 만났던 그 할머니, 40년 전의 증인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연회장 안,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건배 제의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듯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왔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도 빠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서연 씨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 안에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또각또각 울리는 서연 씨의 구두 굽소리만이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붉은 드레스를 입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건배를 외치려던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요동치고 잔에 담긴 샴페인이 찰랑거리다 결국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경비, 뭐해? 저거 안 끌어내고 남의 잔치 망치려고 작정한 미친년이 들어왔는데 다들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놀란 호텔 직원들이 허둥지둥 서연 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오는 직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마이크를 잡지 않았음에도 모두의 귀에 꽂힐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는 오늘 난동을 피우러 온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버님 칠순 축하드리러 온 거니까요. 안 그래요, 아버님? 서연 씨의 시선이 곧바로 단상 중앙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듯 멍한 표정으로 입만 뻥긋거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쫓겨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으니 이 당당한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겠죠. 아버님, 저 서연이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자 도윤이도 같이 왔어요. 저희 내쫓으실 땐 언제고 손자 얼굴도 안 보고 잔치하시게요? 서연 씨의 뒤에서 도윤이가 쭈뼛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에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며느리가 바람나서 쫓겨났다던 그 여자 아니야?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온 거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애까지 데리고 온 거 봐. 독하다 독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듯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서연 씨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귀에 대고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너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여기서 허튼 짓 하면 내가 너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돈 때문에 왔니? 얼마면 돼? 줄 테니까 당장 나가. 서연 씨는 잡힌 팔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돈이요? 어머니는 머릿속에 돈밖에 없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돈으로도 못 사는 귀한 진실이에요. 서연 씨는 곧바로 단상 옆에 있는 대형 스크린 조작 패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막으려 했지만 서연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연회장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이 파랗게 번쩍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돼. 저거 꺼. 코드 뽑아.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영상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잡음과 함께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서연 씨가 찾아갔던 폐차장의 풍경이었습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승용차 한 대. 바로 남편이 생전에 타던 차였습니다. 영상 속 서연 씨는 장갑 낀 손으로 차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시트 틈새, 대시보드 안쪽, 그리고 마침내 조수석. 글러브 박스 구석에서 먼지 쌓인 여행용 세면도구 가방을 찾아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아,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아들의 유품이 스크린에 비치자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상 속 서연 씨가 낡은 칫솔 하나를 집어들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제 남편 강민호가 두바이 출장 갈 때 챙겨갔던 칫솔입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타지 않은 남편의 DNA가 온전히 남아있는 증거죠.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유전자 분석센터의 결과지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붉은색 스탬프로 찍힌 결과, 그리고 굵은 고딕체로 쓰인 글씨들이 빔 프로젝터의 밝은 빛을 타고 사람들의 망막에 꽂혔습니다. 검체 A 강민호 칫솔에서 추출, 검체 B 강도윤 아들, 판정 결과 99.999% 친자 관계 성립함. 연회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뭐야? 친절하잖아. 99.9%면 그냥 빼박이네. 그럼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 최 여사가 며느리 내쫓으려고 쇼한 거였네, 세상에. 서연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계신 시어머니는 제 아들 도윤이가 죽은 남편의 핏줄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저를 불륜녀로 몰고 이 추운 겨울에 손자까지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도윤이는 남편 아들이 맞습니다. 제 남편 결코 저를 의심하지 않았고 저 또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조작이야. 저거 다 가짜야. 어디서 위조 서류를 가져와서 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냐? 그럼 지난번에 한 검사는 뭐냐? 그때는 분명 불일치라고. 시아버지의 떨리는 질문에 서연 씨가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때 결과도 맞아요. 그건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비교 대상이 달랐을 뿐이죠. 서연 씨가 노트북 키보드의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넘어가고 두 번째 결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검체 A 강민호 칫솔에서 추출, 검체 C 강석훈 부친, 판정 결과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은 불일치, 가로세로 5m가 넘는 대형 스크린에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핏빛처럼 붉게 박제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석훈 씨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비틀거하며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내 아들이라 믿고 키웠던,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었던 아들 민호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니. 서연 씨가 차분하게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제가 쫓겨날 때 했던 검사는 아버님과 도윤이의 유전자 대조였어요. 그때 불일치가 나왔었죠. 시어머니는 그걸 두고 도윤이가 남의 자식이라서 그렇다고 몰아갔고요.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도윤이는 남편의 친아들이 확실합니다. 서연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자가 아빠의 아들은 맞는데 할아버지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답은 하나뿐이죠. 죽은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닥쳐. 입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괴물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서연 씨의 마이크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하이힐이 꼬여볼 품 없이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엎어진 채로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야. 제가 지금 미쳤어. 내가 당신을 두고 누굴 만나? 민호 우리 아들이야. 당신 닮았잖아. 눈도 닮고 코도 닮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기 마련이니까요. 하객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감쪽같이 숨겨온 비밀을 증언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다방에서 서연 씨가 만났던 그 본처 할머니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그녀가 걸어오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시어머니의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치며 안 돼. 오지 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증언대에 선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가래침을 뱉듯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40년 만에 보니 아주 살판이 났구나. 남의 남편 씨를 받아서 낳은 아들로 평생 호의호식하니까 좋지? 아주 팔자가 늘어졌어? 장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거림은 이제 고함과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부인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님 되시죠? 참 딱하십니다, 그려. 평생 뻐꾸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남의 자식 키우느라 등골 빠지셨어? 40년 전 저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배가 불러왔을 때 내가 머리채 잡고 산부인과 끌고 가려다 놓쳤는데 그 애가 바로 죽은 민호요. 시아버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못 믿겠으면 내 남편, 아니 그 죽일 놈 사진이라도 보여줘요. 민호 그 청년 당신보다 내 남편 젊었을 때랑 판박이더만. 그리고 최근에도 둘이 만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백화점 주차장에서 당신 며느리 차 안에서 둘이 히히덕거리면서 우리 아들 운운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불륜남과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만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며느리 차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목격되어 협박 문자가 날아오자 그걸 며느리의 불륜으로 둔갑시켜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악마 같은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검은 국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고 화려했던 드레스는 바닥의 먼지 구덩이 속에서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던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아. 평생 점잖고 인자하기로 소문났던 강석훈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믿어온 아내의 배신, 그리고 친아들도 아닌 자식을 위해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이 부정당한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야수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상 위에 놓여있던 3단짜리 대형 생크림 케이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축 고이라고 예쁘게 쓰인 그 케이크는 다음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생크림과 빵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크림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시아버지는 칠순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쨍그랑, 정성스레 쌓아 올린 과일과 떡, 값비싼 술병들이 와장창 깨지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난장판 속에서 시아버지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40년 동안 속여? 남의 씨를 베서 내 자식이라고 속이고 그걸로 모자라 죄 없는 며느리랑 손자까지 내쫓아? 이 악마 같은 년.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시아버지는 주변에 있던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호텔 직원들도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크림 범벅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고, 나 죽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 씨는 조용히 도윤이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기엔 너무나 추한 어른들의 민낯이었으니까요. 서연 씨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 만들어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한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몰락은 처참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칠순 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보다 더한 시련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평소 우유부단하고 정이 많던 분이었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속았다는 배신감은 그분을 서리빨처럼 차가운 사람으로 바꿔놓았더군요.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40년을 살 비비고 살았는데 재산 분할은 해줘야지 하며 악을 썼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남편의 친자로 속여 호적에 올린 행위는 명백한 사기였고 이는 이혼을 넘어
혼인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귀책 사유였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 서연 씨가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본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까지 더해지니 시어머니가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지던 날 시어머니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 집 귀신이 되도록 일만 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나가라니요. 늙은 몸으로 어딜 가서 살란 말입니까?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그동안 남편을 속여 챙긴 생활비와 불법으로 수령하려 했던 보험금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줄줄이 이어질 판국이었죠. 시아버지는 법정 밖으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비서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셨을 뿐입니다. 내 집에 있는 저 여자 물건 싹 다 내다 버려. 칫솔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당장 치워.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건 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죠. 비싼 밍크 코트는 진흙탕에 뒹굴고 있었고 아끼던 악어 가죽 핸드백은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열어. 내가 안방마님이야. 이 집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강석훈, 당장 나오라고 해. 그녀가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 집에서 그녀는 이제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구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뻐꾸기 엄마. 아이고 꼴 좋다. 며느리 쫓아내더니 천벌 받았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시어머니는 결국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옷가지 몇 개를 주섬주섬 챙겨들고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인생의 막이 내리고 비참한 몰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들은 받아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칠순 잔치에서의 그 엄청난 폭로전은 이미 친정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간 뒤였습니다. 오빠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올케의 표정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고모, 양심이 있으면 여길 찾아오지 말았어야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 혼사길 막을 작정이에요? 근본도 없는 씨를 받아서 40년을 속여? 아이고, 더러워라. 언니, 내가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며칠만 재워줘.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다 갚을게. 시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올케는 매몰차게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생네 집, 조카네 집. 전화를 돌리는 족족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거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통보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돈 좀 있다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했던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지갑에 든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는 이미 시아버지가 정지시켜버려 승인 거절 메시지만 뜰 뿐이었죠. 하룻밤 묵을 모텔비도 아까워 그녀가 찾아간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때 입었던 화려한 한복은 땀과 얼룩으로 찌들어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녀를 피했고 매점 아줌마는 돈 없으면 나가요. 라며 소금을 뿌리듯 쫓아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훈제 계란 하나가 너무나 먹고 싶어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옆자리 손님이 먹다 남기고 간 식혜통을 몰래 가져다 마시려다 들켜서 도둑년 소리를 듣기도 했죠. 구석진 토굴방에 웅크리고 누워 시어머니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하지만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남은 건 눅눅한 찜질복과 텅 빈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연 씨와 손자 도윤이를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았을 때 그들이 겪었을 추위와 배고픔을 이제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노숙자처럼 떠돌던 어느 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찜질방에서도 쫓겨난 시어머니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 무언가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자신이 40년을 살았던 그 으리으리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석훈 씨, 나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비는 야속하게도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비싼 화장품이 녹아내려 검은 눈물이 되어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넙죽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다 객사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죽은 듯이 살게. 밥만 줘도 돼. 식모처럼 살아도 되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내쫓았던 며느리랑 손자. 그 추운 날 딱 지금 당신 꼴이었겠지. 아니, 어린 핏덩이 데리고 나간 걔네 심정은 지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비참했을 거야.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2번 다시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뚱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인터폰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불빛마저 툭 꺼지며 집안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철저한 거절.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복을 제 발로 걷어찼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의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말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돌고 돌아 자신의 심장의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굳게 닫힌 대문 안쪽의 풍경은 밖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인터폰을 끊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 서연 씨와 손자 도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 씨는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작은 단칸방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못난 시아버지라 미안하다. 진실을 못 보고 너를 그 모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 면목이 없다만. 우리 도윤이 내 손자 아니냐? 핏줄이 아니면 어떠냐? 내 아들 민호가 목숨보다 아꼈던 자식이고 내 가슴으로 키운 내 새끼인데 제발 돌아와 다오. 그 진심 어린 눈물에 서연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비에 젖은 채 대문을 두드리던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가 있지. 할아버지는 도윤이만 있으면 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손자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손자야.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선물인 도윤이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시아버지가 곁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부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시어머니가 가로채려 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수익을 며느리 이서연과 손자 강도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돈은 내가 그동안 흘린 눈물값이다. 그리고 우리 도윤이 훌륭하게 키워낼 양육비고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서연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를 향해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앙상했던 마당의 나무에도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서연 씨의 집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도윤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서연 씨,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인자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 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죠. 엄마, 할아버지, 밥 먹어요. 도윤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서연 씨가 따끈한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구수하게 채웁니다. 시아버지는 그래,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지 하며 숟가락을 드십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에는 더 이상 의심도 미움도 탐욕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같은 시각 그 집 담벼락 너머 골목길에는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꾀재재한 옷차림, 여기저기서 주운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힘겹게 미는 그 여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열린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녀의 텅 빈 위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집을 올려다보지만 감히 초인종을 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폐지 더미를 다시 고쳐맬 뿐입니다. 그녀가 끌고 가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골목길을 울립니다. 평생을 욕심부리며 쌓아 올렸던 거짓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쓸쓸하고 고단한 노년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서연 씨가 도윤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나 봅니다.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와 진실과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낸 며느리.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행복과 진실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